네, 윤석열에 대한 특혜를 이어가는 지기현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큽니다. 이 분노를 내란 척결과 사법 시스템 정상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 첫 50% 돌파의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있을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자가 누구일지,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 대선 전략,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조성은 작가,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정계환 평론가께서 수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네,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이렇게 진실을 알려드리다 보면 이렇게 고소 고발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계환 평론가와 스픽스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진행자 땜빵인데요. 진행자 권한대행이란다고 한다면 진행자와 진행자 권한대행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대행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네네. 본인의 딱 그 위치를 알고 그렇죠. 대행으로서의 역할에 그러니까 네. 진행에만 충실하시면 되기 때문에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오늘 뭐 잘하실 것 같습니다. 출연자 출연료 결정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한덕수처럼 안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처럼 하지 않고 네, 권한대행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줄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줄 뉴스입니다. 한덕수 얘기가 나왔네요. 한덕수,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통상 협의를 앞두고 한덕수 대행의 행보에 국민 우려가 큽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이후에 한미 간 협의의 방향성을 적극 제시를 해왔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위해 관세 및 조세 제도 등에 대해 꼬투리 잡은 것을 두고 우리나라도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 많다라고 하면서 마치 미국 측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언급을 했고요. 지난 20일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전쟁 이후 우리의 산업 역량과 금융 발전, 우리 문화, 성장, 부유함은 미국한테 도움을 받은 덕이 크다라는 등 미국의 은공을 강조하며 미국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한덕수 대행 얼마나 더 매국을 해야 직성이 풀릴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고 본인의 분수를 좀 제발 알기를 바랍니다. 네, 제발 본인의 분수를 알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근데 이게 마치 이게 보면요, 그 우리 일제 치하 직전에 이게 한덕수의 이야기를 마치 조선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 내지는 우리도 그 일본에게 도움을 크게 받았다. 친일 그 이야기와 네. 이렇게 그 오버랩되고요. 이완용이 했던 얘기랑 똑같다. 예. 그래서 사실은 한덕수에게 우리 국민들은 뭐 미국과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 경거망동하지 마라. 네, 다음 네. 정권이 설 때까지. 예. 네, 다음 정권까지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라. 아무 짓도 하지 아무 마라. 짓도 맞서 하지 마라. 싸우지도 말고 멀리서 하지도 말고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작가님. 네, 을사오적이 돌아왔다. 아, 을사오적이 돌아왔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 그 매국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는데, 저는 그 단순히 그걸 넘어서 본인이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가 가장 우려가 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과 큰 차이가 없다라면서 이제 거의 대통령 놀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영혼까지 이제 대통령에 푹 빠진 것 같다. 그래서 뭐 트럼프와 이제 맞서는 자기의 모습에 취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취했다. 하는데요. 일단은 2025 을사오적 이완용 되지 않도록 본인께서 자중해라. 안 그러면 역사의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중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라고 네.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한 줄 뉴스입니다. 국힘 후보자들은 1차 경선 토론회 이후에도 SNS를 통해서 상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론회 당시에 키높이 구두와 생머리 등 외모에 대한 인신공격성 질문을 했던 홍준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홍 후보는 SNS를 통해서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해명을 했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측 캠프에서는 눈썹 문신 1호 정치인이 이미지 정치를 비판할 자격이 있냐라며 맞받았습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가 탄핵에 찬성했던 홍준표, 나경원, 김문수는 전광훈 당으로 가라고 주장을 하자 나경원 후보는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당을 떠나라며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제 책 제목과 유사하게 보수는 이미 종말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홍준표, 나경원 등등등의 이 정치를 오래 했다라는 분들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본인의 표 장사에는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들 때문에 보수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보수가 망했는데 그 망한 증상을 지금 이분들이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 원천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보수는 종말됐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망한 증상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상 1, 2, 3, 4가 좀 증상 나오고 1, 2, 3, 4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사실 남의 당 사정이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거기 죄송하지만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후보들의 이야기에 사실 별 관심을 안 두려고 했는데 보는 제가 부끄러워요. 아이고 저 정도밖에 안 되구나 안도감이 드는 게 아니고 정말 부끄럽고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바퀴벌레 이야기에 대한 뭐 이거 밸런스 게임이라고 네, 하는데 그 끝나고 나니까 그 솔직한 제 표현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 후보들이 마치 바퀴벌레 같다는 잔상만 자꾸 네. 남고요. 좀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좀 부끄럽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네, 그 토론회를 뭐 보셨나요? 다 보셨나요? 아니요 다 보지는 못했고요. 워낙 짧도 그랬지만 제가 조금 집사람이 하도 보라 그래가지고 이거 네. 정말 너무 그렇다 그래서 좀 봤는데요. 그 죄송한 얘기 똑같은 얘기지만 사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라기보다는 바퀴벌레들끼리의 경선 같은 느낌이 잔상이 자꾸 남는 예.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는 원래 하이에나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바퀴벌레라고 이번에 스스로 본인들이 얘기를 하면서 용어가 좀 바뀌지 않을까. 사실 그 전 하이에나라는 말 많이 썼어요. 청년 MC가 먹이려고 그런 거 아니었나 이렇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만 생각이 나는 것처럼 네. 바퀴벌레를 네.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얘기 한 거 아닌가. 애국적인 청년이네요. 애국적인 청년이네요. 네. 역설적.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작가님. 저는 이것이 전략적인 내란 주기 아닌가. 내란 지우기. 네, 내란 주기. 왜냐하면 바보들의 행진처럼 하면서 약간 그 윤석열이 저질렀던 내란,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내란 옹호, 내란 선동을 이런 식으로 바퀴벌레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그 전략을 느꼈는데요. 그 사실 그 저도 이제 참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너무 제 스스로한테 쓰레기 같은 시간을 겪어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참 저도 고통스러웠는데 그 이번 대선 경선이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아, 저 당은 내란뿐만 아니라 정당 해산을 당할 참다운 정당 해산의 표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보는 시간 동안 고생했던 우리 스스로에게 네, 참 위로를. 대견스럽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한 줄 뉴스입니다. 비겁한 법원과 빛났던 증인들. 네, 어제 내란수계 혐의자 윤석열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초반 촬영과 녹화는 가능했지만 여전히 생중계는 불가능했고 윤석열의 지하 주차장 출입이 허가된 탓에 국민들은 내란수계 혐의자가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특혜를 주던 법원과 달리 이날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은 당당하고 빛났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게 가능해 보였냐라는 윤석열 측 대리인의 질문에 불가능한 지시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받아쳤고요. 김형기 특전 대대장은 윤석열 들으라는 듯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내 부하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덕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자는 이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건 쇼고 연기라는 게 입증이 된 순간이고 이 김영기 대대장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를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윤석열 듣고 있나? 딱 요 그렇죠. 맥락으로 한 거라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주 머리를 한 방 크게 맞은 거 아니냐. 국민들을 대신해서 아주 시원하게 한 방 저는 잘 때려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 근데 이게 갈수록 윤석열은 찌질해지고요. 그리고 또 법원은 비겁하고 그에 반해서 우리 조성현 단장과 김영기 특전 대대장 같은 국민들은 멋있고 빛나는 그런 역사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저는 사필 규정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한 말을 내란 수계가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것이 그게 이제 또 법정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 더는 이제 사실 지금은 윤석열 앞에서 누가 뭔 소리를 해도 다 멋있어 보이는 때입니다. 근데 왜냐면은 정말 스스로가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사실 그게 본 모습일 텐데요. 근데 참 그 군인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본인은 자신의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 그게 자기가 지킨 것이 민주주의다 하고 그 내란 수계 앞에서 그 얘기를 했던 그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다행이다. 저런 그 참 군인들이 있어서 그리고 참 그 자신이 항명죄로 처벌받으면 자신의 부하들은 아무 죄도 이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모습에서 오히려 그 참 그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신 누가 저 자리를 앉혀놔도 다 저 정도는 할 텐데, 저 이상은 할 텐데라고 했는데 참 그 너무 형편없던 군 통수권자와 정말 그 너무 훌륭했던 이 군 중간 간부들의 대비가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 항명죄 얘기 나오니까 또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게 박정훈 대령의 그렇죠. 생각이 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2, 제3의 박정훈 대령 같은 참 군인의 표상들이 사실 우리 군에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윤석열 시대를 겪으면서 간신 같은 아주 그 옆에서 얍삽하게 그 자기 권한만을 취해가려고 했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바퀴벌레 같은 공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김영현 같은 자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윤석열이 망쳐놓은 이 군이 저는 회복 탄력성, 저는 가능성, 회복의 희망도 함께 볼 수 있었던 시간 아닌가 저는- 굉장히 멋있게 봤습니다. 네,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당연히 내란 척결, 내란 종식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참 군인들을 참 공무원들 찾아내는 작업들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참 군인들은 많은데 왜 저의 친정인 경찰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계실 조금 거예요. 안타깝기도 그 안에도 했습니다. 참 경찰들이 좀 다 찾아봐야 있을 되고. 것 같습니다. 근데 찾아봐야 이제 할 것 제가 또 하나는 저는 아까 김용현 그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얘기도 하기 그렇죠. 이제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참 얘기하면 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정말 윤석열이랑 똑같다. 인간적으로나 모습이나 그러니까 관상 얘기 가면 약간 김건희 같은데 이제 그 왜 상 얼굴의 상조차도 그렇게 뻔뻔스럽고 참회하지 않고 어떤 윽박 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을 조롱하는 그 모양새가 너무 똑같은데 저는 윤석열의 능력 하나 칭찬을 하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지 같은 사람만 어떻게 그렇게 다 골고루 모아놨을까. 지금 사실 그 내란 수계는 탄핵을 당했지만 지금 곳곳에 아직 남아있는 내란 잔당들의 모습이 여전히 윤석열 같거든요. 그래서 네. 하루빨리 정권 교체로 그들 다 척결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댓글로 또 생각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아까 이제 한덕수 이야기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이완용의 환생인가 늙은 오이지 한덕수라고 해주셨고요. 바퀴벌레 이야기하니까 네, 바퀴벌레만 기억남. 하이에나 너무 과대평가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렇죠. 사실 하이에나한테 상당히 좀 미안해요. 미안하죠. 이제 미안한 사과하세요. 사과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네, 바퀴벌레는 죽지도 않고 징그럽기도 하죠. 바퀴벌레 이미지 만들기, 지들끼리. 바퀴벌레 딱이네요. 번식력도 좋다. 근데 이게 우리가 먼저 얘기했으면 뭐 명예훼손이니 그렇죠. 뭐니 난리를 쳤을 네. 텐데 스스로 먼저 이야기했죠. 스스로 하니까 이건 뭐 이미 조중동에도 다 나온 기사가 돼버려서 네. 스스로 아주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아주 들어갔다. 레닌 같은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드럼통 바퀴벌레, 생머리 바퀴벌레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생머리, 자기들끼리. 키높이, 키높이 어깨뽕, 바퀴벌레, 고정속옷 뭐 다 그렇죠. 나왔죠. 그런 느낌이어서 네, 우리 내란숙의 형사재판 이야기 한 김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증인들의 증언 말고도 또 이제 지기현 판사가 굉장히 특혜를 많이 줬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유시민 작가께서 이제 지기현이라는 이름 자체, 그러니까 사법의 오명을 갖다가 평생토록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윤석열의 내란을 정리하는 것과 변론으로 이 사법부 안에 우리가 그 헌법 103조에 따르면 법원을 설치하고 법관에게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는 고도의 자율성을 주거든요. 그 양심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심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양심을 활용해가지고 내란을 저지른 사람한테 특혜를 저질러준다, 베풀어준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이라는 이 상권분리 시스템을 인정하니까 지금은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것은 지기현 판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덜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차원이고요. 다만 이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행한 그동안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통해서 나를 시로 바꾼 법 창조 행위,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얼굴 촬영을 감싸주고 방어해줬던 행위, 그리고 이번에도 윤석열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올라오는 특혜를
베푼 행위, 그리고 앞으로도 재판하는 과정을 우리가 다 지켜보고 감독할 거기 때문에 이 지기현 판사가 보여준 이 사법의 어두운 단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하고 어떻게 사법부도 어떻게 스스로들을 부끄럽지 않은 사법부 될 것이냐 자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 이번에 내란 국면에서 사실 헌법재판소의 수건 사업이 늘상 대법원과 경쟁 관계에 있고 서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윤석열 탄핵과 뭐 가처분 인용에 따라서 이완규를 막은 걸 보면 좀 위상이 대법원보다 위로 올라갔다 보거든요. 반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자인데 내란에 대해서 입장을 낸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혼자 일기 쓰든지 혼잣말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이 어려울 때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될 때 본인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 안 했거든요. 그 비겁한 모습과 헌법재판소의 당당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그 의지의 모습이 전 상당히 대조적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사법부에 대한 평가 내지는 경쟁 여기에도 저는 이제 앞으로 관심을 많이 더 가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법부에 대한 평가, 그다음 사법부 견제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들께서 지금 당장 또 걱정하시는 게 이런 걸 것 같아요. 이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해서 풀어줬고 그다음에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해서 그때 바로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최악의 상황, 지기현이 공소 기각을 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무죄가 확정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란죄로 더 이상 처벌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런 걱정도 사실은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건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네. 그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은 정치 기소의 정치 판단이었거든요. 예. 1심이. 근데 그걸 2심에서 바로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만약에 이번에 지기현 부장이 그런 식의 내란 동조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은 거의 사법부는 가루가 될 겁니다. 제가 그렇죠. 볼 때는. 그리고 2심 가서 바로 잡힐 거거든요. 그럼 지기현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패밀리의 일원으로 네, 이제 네. 판명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기도 매우 어렵다. 근데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 법관 징계니 법관 탄핵이니 이런 것들도 많은데요. 우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전 사법부의 자정을 촉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고 시민들이 사법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다라는 그 사인을 저는 사법부도 인식해야 된다.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전 자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심 가서 당연히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검찰에서 그렇게 돼도 지난번처럼 근데 네. 그렇게 돼도 결국에는 윤석열의 그러면 내란이 만약에 무죄로 나오거나 공소기각이 나와버리면 다른 지금 수사 사안들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차피 무기징역형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뭐 크게 그걸 가지고 사형이 걱정할 안 건 되니까. 아니지만 그렇죠. 뭐 사형까지는 힘들겠지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지기현 재판장이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걸 사법부 스스로 지금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안 그러면 검찰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완전히 가루가 될 각오를 해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어쨌든 검찰에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이문정 검사 네. 예, 페북에 보니까 지금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은 어둠의 시대, 그 어둠의 시대에 온갖 바퀴벌레들이 다 기어 나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또 했는데 바퀴벌레가 나왔군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딱 맞는 상황 같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한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윤석열이 탈옥을 하게 되고 지기현이라는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시대에서는 좀 바퀴벌레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판사라는 것은 다분히 뭐 모든 것이 다 공정과 정의로울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사법 역사상의 원 포인트로 윤석열에만 해당되는 법 저는 창조가 아니고요. 법을 사실은 파탄내면서 거죠. 예, 법을 파탄내면서 어긴 거죠. 위법 위헌 행위를 한 것이고요. 지금 또 많은 윤석열에 대한 특혜를 이야기하지만 잘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 가서 뭐 혹시 재판 받아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재판을 좀 받아봤고요. 저도 사실 윤석열의 서울구치소 선배입니다. 예. 아, 네. 저는 좀 다릅니다. 예. 저는 학생운동 하다 그랬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름을 묻고요. 그리고 고향 그리고 직업을 묻습니다. 근데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에게는 대신해서 지기현 판사가 그 일을 해줬다는 그렇죠. 거고요.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다 답했죠. 그렇죠. 네. 예,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 우리 작가님 얘기로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윤석열에만 특별히 가죽의자. 가죽의자를 안 치고 변호인 뒷줄에 안 치고요. 가주구자였습니까? 예, 예. 그건 네. 못 봤네요. 네. 제가 이제 오늘 그 어제 밤에 제가 그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그리고 박근혜 전 그 대통령 한 명은 이제 파면당니까 박근혜 씨에 대해서도 이제 형사 재판에서 그 뒤에 파란색 천의자를 앉았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이 재판장에서 다른 사람들도 뭐 가죽 의자가 섞여 있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변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거였는데 이제 혼자서 가죽 의자만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혼자만 가죽 의자 주냐 이렇게 얘기를 올렸더니 그거 따로 갖다 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그렇죠. 그거를 그게 갖다 놨을 거 아닙니까? 예, 직연 판사가 일종의 암묵적 동의나 합의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미리 얘기가 됐으니까 가능하잖아요. 혹은 이제 저는 이제 알아서 변호인들이 이제 그 충성 경쟁했거나 전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제가 참 그 글을 올렸더니 그 우리 극우님들이 그 SNS에다가 숨 쉬는 것도 불편해서 어떡하냐 하면서 저에게 이제 막 그 뭐 빨갱이는 다르네 이러면서 엄청 악플을 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은 돌아온다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윤어게인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기현 판사의 행동이 단순하게 이제 사법 어떤 절차나 사법 어떤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태도가 사실은 저기 극우와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일말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맞습니다. 사실상 저한테도 계속 이제 극우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님 그분들 아직 내란 수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분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죄 추정 원칙 모르냐 이러면서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아는 거예요. 아무리 탄핵을 당해도 윤석열이 법적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기현의 태도를 보니 무죄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것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그 훌륭한 문장들로 이미 제압됐던 내란의 행위들인데 지금 저런 그 지기현 판사의 행동이 그 일말의 기대 가능성과 그 사법적으로 구제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착각을 자꾸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의자를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한 게 맞다면 사실 이제 뭐 편안한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계시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그 모두가 다 용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가만히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검찰도 가만히 있었고 판사도 가만히 있었고 법원 경위도 가만히 있었고 그걸 그렇죠. 다 바꿔치기 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있었다는 거고 이거는 그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보태면요. 지기현 판사가 위험한 게요. 사실 우리 내란 수계와 가장 적극적인 동조를 했던 김용현과 노상원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있어요. 공개 재판을 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완전 비공개 재판을 완전히 하고 있죠. 비공개 재판을 네. 방청객도 없고 취재진도 없이 네. 재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도 지기현 판사가 개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기현 판사는 재판부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내란 수계를 지금 또 탈옥시켜서 자유롭게 활보해주게 하게 있는 게 지기현 판사예요. 재구속을 하지 않고 사실은 있다. 뭐 두더지처럼 밑으로 가고 뭐 방청객이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지기현 판사의 가장 큰 잘못은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지금 또 밖에서 탈옥시켜서 뭐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비화폰을 지금 뭐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파괴하고 있다 이런 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고 있는 것을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저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답답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대법원장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법원장이 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이 그렇지, 법관 징계법에 따라서 징계 요청할 수 있죠. 직무상 직무 위반이나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징계 처할 수 있고요. 또 국회에서도 헌법 제65조에 의거해 가지고 제재의원의 3분의 1에 발의해서 과반수 찬성을 할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의 문제가 고민이 되겠지만 반드시 저는 기피 신청 내지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징계로 이건 처리하기보다는 지금 탄핵을 윤석열이 당했지만 윤석열의 영향력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저 지기현 부장의 이상한 행동들이 결국엔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윤석열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유착의 관계가 상당히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보다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정치적 책임보다는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공수처 강화, 확대 강화 공약을 냈거든요. 저는 그 일환으로 저 공수처 확대 강화 해야 된다고 보고 확대 강화했을 때 1호로 저는 지기현 부장도 법관에게 우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 권한을 줬지만
그렇다고 수사 대상도 안 되고 이런 식의 성역은 아니거든요. 네. 그걸 한번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기현 부장에 대해서는 유착의 관계가 지금 의심되는 게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좀 확대 강화되는 차원에서 좀 지기현 부장은 좀 수사가 반드시 수사를 필요하다. 근데 해야 이미 된다. 고발이 배당. 들어가 있거든요. 배당이 그렇다면 이제 됐습니다. 배당이 됐어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전 공수처가 국민들이 이렇게 의구심이 많고 너무 희한한 일들이 네. 발생하고 있는데 법관 전체를 우리가 뭐 싸잡아 그거보다는 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 좀 핀셋으로 좀 더 강도 높은 공수처가 좀 밥값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수사를 해야 된다. 저도 저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탄핵과 관련 절차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저렇게 해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국민들이 거기에 혐오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아니고 이야기하신 대로 그게 공수처가 되든 뭐든 간에 본보기를 삼아서요.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탁드리자면 정권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네. 예, 대선 중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내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피해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해자는 이 모습을 재판 방영 모습을 보고 싶은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변호사님이시니까 이게 국민 참여 재판을 하라고 물론 국민 참여 재판은 피고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만은 이거를 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러니까 일단은 사진 촬영은 원래 기본적으로 네.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원래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한번 막았죠. 막았다가 이번에는 또 지난번에 이제 설레와 마찬가지로 이제 앞부분에 이제 촬영이 가능하게 한 건데 뭐 그 부분을 아예 생중계를 해서 다 재판의 전과정을 보자라고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법부가 그렇게 한 예가 없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또 많은 부분에 또 내부적 어려움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재판이라는 건 공개되기 때문에 생중계는 못하더라도 기자들이 들어가거나 다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국민들의 끝없는 관심. 왜냐하면 박근혜 사건 때도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구속받아서 재판받았는데 처음에만 좀 시끌벅적하다가 한 2년차, 3년차부터는 기억도 잘 안 나요. 관심이 없어졌죠. 관심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박근혜처럼 뇌물 사건이 아니라 국헌 문란의 이건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끝까지 이거는 좀 관심 갖고 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자꾸 이렇게 기억에서 우리가 잊혀져 가기 때문에 이 내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윤석열 관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내란 박물관으로 좀 내란 지정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이 내란을 끝없이 우리가 잊지 않고 상기시킬 수 있는 네. 좀 여러 가지 그런 뭐 정치적 조치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첨언을 한다면 저는 대법원을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이제 뭐 재판의 이제 독립성 때문에 개별 재판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 행정처장이나 여기에서 내란의 재판 그리고 이제 중대 사안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적인 어떤 그 법행정 이제 아무튼 이제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그 입장을 밝힐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사실 그 지기현 판사가 나를 시로 바꿔서 이제 그 탈옥을 시켰을 때 사실 지기현 판사조차도 상고심에서 상고를 해서 이걸 한번 그 검토를 받아봐라 했는데 심우정이 안 한 거예요. 즉시항고. 네. 그래가 즉시항고를 해서 그걸 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실 대법원 행정처장께서 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했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했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래도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할 수 있다 없다, 뭐 자기의 권한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대법관이잖아요. 이 법원 행정처장께서도 이제 대법관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법사위나 이런 곳에서 전부 이제 불러가지고 내란 재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내란 속의 윤석열 재판뿐만 아니라 김용현, 뭐 노상원 등 이제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 자체가 다 숨겨짐으로써 사실상 더 이상 정보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은 피고인이 받을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절차가 사실은 공익을 위해서여야 되거든요. 불편부당하게 그렇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그 법원 행정처장과 대법관들 이제 모두에게 사실상의 어떤 그 지침을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요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기현 판사 자체도 이제 유시민 작가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영향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 지기현 판사를 얘기를 하겠다라는 네. 것처럼 이제 우리 패널들도 우리 신인교 변호사님도 방송 많이 하시니까 다른 데서 지기현 맨날 얘기를 하시고 맨날 얘기하시면은 아마 못 견뎌서라도 계속 아마,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말씀을 저도 요거 주셨습니다. 딱 하나만 제가 보충하면 판사들이 가장 아픈 걸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3심제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전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 헌법 소원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재판 잘못된 헌법 재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요건은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 윤석열을 봐주기를 사법부가 결단해서 한다. 그럼 그거 재판 누가 수긍할 수 있습니까? 아, 거기에 시스템을 대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독일에서나 이런 어.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사심의 역할 네.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그거 다 선택하는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가장 뼈아픈 대법원의 위상을 건드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그치. 사법부가 정신 맞아. 차리고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기현 너 때문에 사법부가 지금 망하게 그렇죠. 생겼어.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런 모든 권위가 메시지를 무너지고 줘야 법원 된다. 안에서도 밥 혼자 먹어야 될 건데. 그렇죠. 야 너 똑바로 해. 그러니까 저는 이 그 안에서 재판 노동시국에 헌법 만들어야지. 소원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려도 대법원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는 많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무시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 사법부의 개개의 판단까지도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최종심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재판에 관한 헌법 소원도 우리가 좀 열어주는 길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네, 그것도 좋은 다양한 얘기 같습니다. 제도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0%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김문수 12.2%, 한동훈 8.5%, 홍준표 7.5%인데요. 이재명 후보 첫 50% 돌파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영남권에 이제 투표가 울산에서 있었는데요. 아, 순회 경선 순회 말씀하시는 경선 거죠? 때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도 사실은 90% 넘는다는 생각을 못 했고요. 그 함성 소리가 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저기 보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저기 네. 예, 울산 경선 현장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울산이 그쪽에 사실은 접근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도 우리 지역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경선을 한다고 해서 우리 중앙당에서 특별하게 동원을 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당원들이 알아서 가거나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득표율 90%가 넘은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더 저희들이 감동을 했던 것은 투표율이 70%가 넘었어요. 네, 투표율이 정말 역대급으로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 지난 경선 대비해서 충청권도 7.6% 포인트가 높았고 영남권은 10% 포인트가 높았습니다. 네네. 이거는 굉장한 관심을 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제 사실은 영남권이 이번에 우리 경선이 워낙 짧기 때문에 우리 영남권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은 어차피 의대명 네. 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이제 흥행에 실패하지 않겠느냐 관심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축구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메시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메시라는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되면 너무 압도적이 돼서 재미없지 않겠냐 생각하면 그게 다 아니잖아요. 보죠. 더 보잖아요. 네, 더 보죠. 지금의 우리 민주당의 경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대가 제가 어쨌든 우리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요. 아주 그 걸출한 후보가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하고요. 네. 앞으로 저는 가면 갈수록 그 부분들은 더 반영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훌륭한 선수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이 보는 것이고 더 많은 그럼요. 관심을 네. 가지는 것이다. 네.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지지율에서 50%가 넘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대해서 한 40% 초중반일 네. 때 뭐 박스권 갇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잘못된 비판이라고 보는 그것도 많이 이유가 알죠. 예. 왜냐면 내란 진압하고 내란 진압에 다 국민들이 그때 키세스단 내지는 응원봉 들고 나가고 매 주말마다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 누가 대선 생각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냥 본인이 받는 점수 늘상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선으로 이제 구도가 바뀌면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차이가 더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박스권이라고 불렸던 그 기록들이 이제는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공위성이 이제 성층권 예, 위를 이제 예. 뚫고 나가듯이 아마 로켓으로 치면 한 2단 분리 정도 이제 된 걸로 전 보여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자 적합도 조사에서 50%를 처음 넘었잖아요. 리얼미터 네. 기준으로. 전 아마 이게 한 55 정도까지 더 올라갈 걸로 봐요. 그리고 실제 득표를 대선에서 우리가 딱 표를 까보면 전 55에서 60% 사이를 전 득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내란 진압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경선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지난 대선에서는 50.29%를 얻었다가 지금 이제 90% 얻는 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과거에 DJ 대통령이 78, 박근혜 대통령이 83% 얻어서 결국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90%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좀 상당히 이거는 정당 역사에서는 좀 경이로운 숫자이고 지금 뭐 개혁신당 같이 한 명의 후보 나와가지고 혼자서 92% 찬반 투표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평가를 해서 이제 후보들이 경쟁을 했는데 90% 이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당내 이런 결집 효과가 이제는 확장으로 이어질 전 시간이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하나의 차이는 국민의힘은 지금 집안 단속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확장은 말도 꿈도 못 꾸는 겁니다. 네, 그냥 네. 분열 속에서 자중질환으로 바퀴벌레. 이제 흩어지는 그림이라면 민주당은 지금 대내 결속이 상당히 잘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전 앞으로도 이 이재명 대표가 비전만 더 잘 제시하고 또 국민 통합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잘 던진다면은 저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상당히 좀 가능해 보인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자 대결에서 50%가 넘었다는 거는 나머지 후보자들이 전부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단일화를 할 이유가 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사실 90%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경선을 네. 이제 그 88%와 이제 80%를 넘을 것 같은데요 하고 제가 방송을 이제 매일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이거 내일 그 영남 경선은 90%를 넘을 것 같은데 넘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저는 이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6월 3일 63% 득표로 이제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는 63%의 어떤 그 정권 교체를 하면 검찰 개혁 알아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개혁 알아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란 세력들이 알아서 처벌받으려고 목을 씻고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누구보다 가장 강력한 힘을 민주당 스스로도 이재명에게 실어줘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자발적인 그런 의사결정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영남권역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약간 그 독립군 느낌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주된 곳이고 지금도 사실은 내란 세력들이 가장 활개를 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 강력한 의지들이 이 정도 이제 70%를 넘긴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차곡차곡 지금 모여간다라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대선에서도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발 사주 때문에 이제 한 발자국 이제 떨어져서 이제 보긴 했지만 그때 마지막 블랙아웃 전에 대선 그 여론조사가 거의 막 5%? 뭐 이재명 대표가 막 떨어진다. 막 거의 뭐 5%, 7% 진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5%에서 7% 이상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사실 마지막 여론조사의 결과보다 만약에 내란 정당이 저런 행동들을 계속하면은 실질 득표가 저는 5%는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보다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번에는 이겼다 해서 이게 다 끝난 게임이다 이게 아니라 저는 단 1%를 한 표 한 표 넘어갈 때마다 저 내란 세력들을 더 강력하게 부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범진보 진영이 좀 다 이제 뜻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주셨듯이 단일화를 해도 사실 문제고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뭐 이준석 대표나 뭐 이런 분들도 사실상 보수가 결국 자신의 터라고 하면 자신의 존재감도 돋보이고 싶지만 결국은 뭐 20%를 지나 뭐 30%를 지나 똑같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 정당 존속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보수가 정말 20% 미만으로 져버리고 이제 뭐 그거 둘이 합쳐서 이제 한 30% 넘을 수 있었는데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지금은 한 번일지 몰라도 이 이후에 그 어떤 정치적인 그 향방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 역적처럼 이렇게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아마도 전 단일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단일화 돼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죠. 굳이 단일화 할 필요가 그렇죠. 없죠. 그렇죠. 예. 이제 그리고 저는 뭐 대선 후보로 이제 그 표를 받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이번 기회 말고는 다음번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쪽은 별로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쪽에서 얼만큼 60%를 다가가냐 혹은 60%를 정말 기적적으로 넘기냐 이런 근데 부분들 그 단일화 부분은 이준석 의원이 이제 키맨인데 네. 단일화가 불가능한 게요. 음. 이준석 의원은 이낙연 대표랑도 손잡고 11일 만에 당을 깼습니다. 네. 뭐 깨졌든 깼든 하여튼 네, 네. 파기가 됐고 또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본인과 브랜드를 만든 정치인들하고도 지금 정치를 갖지 못해서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더 큰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사람이 곱하기 나누기 미적분을 미적분. 못 풀죠. 아, 그러니까 그죠, 이거는 그죠. 당연히 그냥 할수 이준석과 뭐 홍준표 등등등 그 정치인들의 습성상 단일화라는 게 불가능한 정치인들이라는 게 저는 핵심으로 보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당이 입법 권력 갖고 있고 앞으로 이제 사법 권력도 임명을 하니까 가질 거고 지방 권력도 아마 갖게 될 건데 행정 권력까지 주면 이 권력 쏠림 현상을 국민들이 굉장히 염려하기 때문에 아 이거 민주당한테 다 넘기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죠, 저쪽에서. 그게 또 먹힐 가능성이 일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안 먹히느냐? 만약에요. 국민의힘이나 이 내란 동조 세력들이 내란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성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지. 저 세력에게도 줘서 건강하게 발전시켜서 견제해야지. 뭐 민주당도 다 믿을 수 없잖아.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저렇게 윤석열 잘했다 바퀴벌레. 그러고 윤호개인 나가고 뭐 윤버지 부르고 네, 뭐 아버지 뭐 이렇게 버러지. 가면요. 이제는 국민의힘 저거는 그냥 더 큰 힘을 줘서 그냥 물리쳐야겠다는 네, 생각으로 그렇죠. 이제 국민들의 시각이 맞습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지금 매를 한 대 벌고 맞을 있어. 거, 2대 맞고, 2대 맞을 거, 10대 맞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매를 벌 거예요. 그래서 네. 전 이번만큼은 아마 보수 쪽이 뭐 이준석, 홍준표, 뭐 한덕수 등등등 이제 아마 더 파편화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누구에게도 마음을 못 주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 정치학적으로 밴드웨건 때문에 소수 후보들한테 표가 덜 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 오히려 내란 진압에 힘을 실어주자. 맞아요. 그래서 그 표가 오히려 지금 민주당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도 아까 55에서 한 60%? 근데 만약에 60%를 넘긴다고 하면은 이건 무슨 세계 신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 쉽진 않겠지만은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얻었던 그 서울시 재보궐 2021년도의 선거에서 58%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에서 60% 사이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저도 제가 정말 그렇게 봅니다. 60%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세계 생각하는 신기록이에요, 게 지금. 네. 제가 조금 저쪽, 얘기 드릴게요. 저쪽 예.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표 차이가 얼마 안 나게 이긴다 하면 그게 계속 또 부정선거네 어쩌다 하면서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꿈도 못 꾸게 차이가 나도록 압승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압승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고요. 또 우리가 다들 이제 같은 생각이 같은데요. 근데 근래 이제 또 제가 이제 듣기로는 모 의원님이 또 우리 당의 이제 유력 후보 이재명 대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압승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압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이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 압승 안에는 이기는 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른 의미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압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내에는요. 내가 투표장에 안 나가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예, 오히려 긴장감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투표장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 반드시 아니, 이겨야 된다 그럼요. 그 절박함이 예, 하나 예, 있어야 예. 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요. 사실 우리가 압승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의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보다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 뉘앙스는 좀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압승을 원한다라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우리 스스로가 이길 거다, 압승할 거다 예측만 하지 말고 당장에 네. 전화 한 통 더 돌리고요.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정말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반드시 드리고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가야 그럼요. 되고요. 네. 네, 제가 가까이 해야 되고. 짧게 덧붙이면 이 얘기는 63%, 60% 얘기는 민주당 하지 마세요. 일반 시민들, 패널들이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막 약간 오만 프레임에 걸릴 수 있으니까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1%라도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고 네. 우리 이제 시민들 이제 정당이 없는 사람들은 윤석열 저 내란 세력을 우리가 시민들의 힘으로 63%로 조지자 뭐 이런 네, 느낌으로 네, 네.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투터로 알겠습니다. 가면 되지 않을까. 자,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를 합니다. 4명 누구일까? 지금 3명까지는 김한홍, 삼강 나왔고요. 나머지 1명.
안철수와 나경원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누구 생각하세요? 이게 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없죠. 그러니까요. 네, 별 관심 그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아까 민주당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네. 단일화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뉴스 가치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뭐 누가 들어가느냐로 하자면은 전 나경원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럼통 들어간 거고요. 뭐 최근에도 뭐 가수들 뭐 뮤직비디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자꾸 콜드플레이. 이렇게 콜드플레이 해가지고 네. 팬들이 지금 뭐 들고 나가고 완전히 그렇죠. 그냥 이거는 옐로우 언론이라고 우리가 황색 언론 얘기하듯이 네, 이건 네. 거의 황색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그냥 근본과 자격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그게 저 내란 동조 세력 안에서는 먹힌다는 겁니다. 그 나경원 후보가 지금 그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그걸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 사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잘 되고 자기 정치 하려고 지금 저렇게까지 이 국민들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건데 전 굉장히 사악하다고 보고요. 근데 뭐 4등 들어가니까 축하는 하나 별로 의미 없다. 본인의 스펙 한 줄 그냥 쓰는 거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 사실 이제 안철수가 들어가냐 나경원이 들어가냐는 이제 탄핵에 대한 그 태도잖아요. 찬탄이냐, 찬탄과 반탄이냐. 반탄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 경선에서 일단 당원들과 그 무당층 포함해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나경원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사실 아까 우리 신윤기 변호사님 이야기하셨지만은 나경원이냐 안철수가 하등의 중요한 이유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찬탄이냐 반탄이냐 누가 이기냐도 지금 대수도가 아니고요. 어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경북에 예전에 한나라당 소속 그러니까 국힘 소속의 전직 의원들이 지금 좀 많이 접촉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좀 만나고 갔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이야기는 안철수가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요지는 그래요. 지금 이제 사실 안철수가 될 것이다. 예, 그분들의 네. 얘기는 그래요. 뭐 저는 뭐 별 관심은 없고 누가 되든 관심이 없는데 요지는 지금 결국은 찬탄 반탄을 떠나서 대권 극으로 몰려 있는 이 지점에 대해서 사실은 불안해하고 거기를 메우려고 할 것이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게 이제 다수의 여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저는 우리 그 이준석 그리고 어쨌든 처음에는 사실 저희들은 양자 구도로 생각했잖아요. 민주당과 국힘 쪽에. 근데 저는 그때부터 탄핵 이후부터 3자 구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왜냐면은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후보를 낼 때 윤석열과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다라면 그 비어있는 공간, 그러니까 보수를 참칭한 극으로 몰려있는 비어있는 그 공간은 누구든 탐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지금은 이준석이 유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또 왜냐하면 박빙의 선거라면 배신자 프레임에 부담이 돼서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3자 구도 가지 않겠나. 저는 애당초 그렇게 이야기해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마지막에 안철수 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표차가 거의 100표 단위로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 나경원 후보가 사실 맨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제 오세훈 후보에 밀리거나 저번 당대표 선거 때도 이제 한동훈 후보랑 막 싸우다가 이제 밀리거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지도자로서의 그 당 안에서 내지는 이제 그 리더로서의 그 인정을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지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제 이 당에서 조직력을 얼마나 장악했느냐. 근데 이때 이 전까지의 이제 그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그게 없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이제 안철수 대표는 아무도 그 기대를 하지 않지만 그 특유의 저 사람은 그래도 대선 후보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마지막 경선 때는 대선 후보군을 좀 살려놓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드럼통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조롱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의 진짜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권리당원 뭐 대의원 이런 분들이 그걸 다 동의를 할까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화제는 됐으나 그래서 예전처럼 무슨 뭐 신천지나 혹은 뭐 이런 왜 저번 윤석열이 이 저번 대선 경선에서 했던 그 불법 경선 이고 조직 불법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특별하게 뭐 이렇게 결탁하지 않는 한 저는 이제 막판에 약간의 밀리는 정도로 오히려 그러니까 대선 후보였던 그냥 늘 그냥
그 직업이 대선 후보인 안철수 대표가 저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라는 생각해요. 생각이 그러니까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안철수가 4인에 들어간다면 네. 찬탄과 반탄이 2대2가 됩니다. 네. 그러면 아마 다음 토론회에서 너 찬탄이냐 반탄이냐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윤석열과의 관계 어떻게 정리할 거냐 네.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 가지고 많이 싸우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나경원이 된다면 찬탄 반탄이 3대1이 되면서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은 지금 와서 윤석열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3대1로 다구리를 놓는 상황이 되면서 한동훈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아마 잘 못하게 돼서 이게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그러니까 당이 같아요. 훨씬 더 나빠지는 쪽으로 그렇죠. 가는 거고 네네네. 그냥 아예 극으로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결론은 이제 1차 그러니까 4명 경선에서 한 명이 과반을 얻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을 얻을 수 있느냐도 한번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3대1 구도가 되면 또 한동훈한테 동정표가 불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0%를 맞아요. 넘기는 네. 경우도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알 맞아요. 수는 없는데 네. 결론적으로 전 그래도 50% 이상 득표하기가 쉽지 않다고 네. 보고요. 그렇다면 결선을 가는 건데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이 한석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뭐 김문수 아니면 이제 홍준표 아니겠나 싶은데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볼 때는 홍준표가 좀 더 유력해 보인다. 그러면 결승전은 홍준표와 한동훈 이렇게 해서 아마 홍준표가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의 명태균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뭐 계속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되고 유출하고요. 예. 그거를 또 선호 투표까지 다 해가지고 그거를 또 가지고 선거에 이용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자기 있는데 아들의 친구를 이용해 가지고요. 네. 선거 그러니까 명태균과 접촉을 했고 실제로 대구시장을 나오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금품수수 의혹 또 이렇게 하고 대납하도록 했고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선 후보라면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되고 검증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홍준표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주 화를 내면서 약간 발작 버튼 비슷하게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예. 딱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명태균 게이트가 홍준표의 경선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명태균 씨도 페이스북에서 뭐 홍준표 관련된 언급을 가끔 하는 거는 같습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뭐 홍준표 귀엽다, 뭐 이런 것도 하나 쓰고 그러니까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네. 어찌 됐든 뭐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내부적인 얘기를 스스로 뭐 하고 이러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한 검증 또 상호 후보를 통한 검증은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라는 정치인 자체가 워낙 아까 뭐 제가 옐로우라고 했는데 옐로우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이 경선판을 지금 물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오는 검증을 미연에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뭐 A를 물어보면 A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뭐 갑자기 이재명 대표 전과를 뭐 얘기하면서 뭐 그렇죠. 그거는 해결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검증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홍준표 후보 입장은 잘 알겠고 검증할 때까지는 해야죠. 근데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빠르게 이거는 대선을 끝내고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검찰의 시간이 또 될 거거든요. 뭐 검찰이 하든 뭐 다른 수사기관을 중수청을 만들어서 하든지 간에 전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거는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통해서 푸는 방법 외에는 저는 뭐 달리 길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조금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저는 좀 주시하는데 이유는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도 노출됐지만 좀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독특한 스타일이고 그리고 명태균이 했던 이야기가 잔칫날에는 돼지를 잡아야 된다 이 표현을 하면서 그것도 2마리를 잡겠다고 했는데 그 추측한데 1마리의 돼지는 지금 사라진 상태고요. 남은 1마리가 사실은 홍준표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명태균의 스타일상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인 문제를 대선 전에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뭐 여하튼 간에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참고로 하나만 얘기 드리면 대구 경북에서는 그 홍준표의 대선 출마를 굉장히 반깁니다. 좌든 우든 여든 야든 왜냐하면 제발 홍준표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가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 뜻인가요? 나가서 떨어지든 말든 대구를 떠나는 게 네, 일단 지 말자 이런 거. 그렇죠. 저쪽 지지자들도 그렇습니다. 대구 예. 땅 밟지 마라. 왜냐 워낙 이게 독선적이고 역통합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가 하나가 안 된 됐어요. 거죠. 원래 한 밥상에 못 앉을 사람들도 많이 앉게 됐죠. 그렇죠. 네, 이제 반성도 마무리를 해야 하고. 될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까지 네, 여기 나오는데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이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네, 인터넷 성능은 다 거기죠.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고 챙기면 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보통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많은데요. 이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타사보다 사은품 혜택이 적을 경우에는 차액의 150%를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께는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하실 경우에는요. 추천하실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5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조성은 작가님, 이영수 위원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이 너무 잘.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